곤약도 드셔보시고 어묵도 한번 드셔보세요. 빨간 꼬지가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나트만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되게 영광인 거야. 그러니까. 한번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사가 설을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시민 상인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또 어묵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이런 이제 친서민 행보를 했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가 독자적으로 움직인 단독 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문시장만 간 것은 아닙니다. 이 복지단체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좀 하고 이래서 뭐 딱 시장 방문을 위해서만 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김건희 여사가 갔기 때문에 또 인터넷에는 이런저런 댓글들이 좀 달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보기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좀 보시기에 불편합니까? 아니 뭐 가실 수도 있죠. 예. 또 혹은 미리 이제 공개된 일정이라고 하는데 예. 글쎄요 뭐 국민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길을 주기 위한 방문보다는 오히려 길을 받기 위한 방문이고 지지율도 높은데 뭐 받을 게 지금 높습니까? 그나마도 그 전에 낮았기 때문에 더 높아진 거죠. 40%는 높지 않다. 예. 그럼요. 자기 득표율을 못 찾아 먹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전혀 어떤 그 새롭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당을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마 앞으로 2, 3일간의 여론 추이가 나경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뭐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대통령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기초 기반을 다진다는 그런 보석이고 예. 좀 가면 좀 더 상감벽지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서문시장 상인들이 정말 좋아할까요? 상간 벽지로 가야 된다. 아니 예를 들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 좀 보여주는 게 맞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뭐 광주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뭐 좀 뭐 그렇게 좀 골고루 가셔야지. 예. 걸핏하면 그냥 저기는 뭐 동문시장이나 북문시장은 없는가요? 서문시장만 그렇게 가야 되나요? 없죠? 대구에 북문시장, 뭐 남문시장 있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불편하게 보셨군요, 김영정. 우리 정 교수님은요? 뭐 저는 서민들의 그 애환이 어린 전통시장을 대통령 부인이 방문한다.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예. 충분히 갈만하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 자료 화면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보통 전통시장을 가면요, 뭐 시식하고 또 뭡니까 물건 사고 사진 찍고 뭐 하트하고 그렇게 지금 시장 상인들이 이 상황 자체가 녹록한가? 정말 시장을 가는 이유는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예. 시장 상인들의 어떤 고통, 어려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방송을 통해서도 너무 보여주기식 너무 보여주기식 어떤 이미지 정치에 좀 틀에 갇혀 있다라는 예. 좀 아쉬움이 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굳이 또 따지자면 저는 서문시장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광주에 양동시장도 있고 부산에 자갈치 시장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동문시장도 있고 서울에 가면 광장시장도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굳이 서문시장으로 예. 가서 안방에서 뭔가 안방으로 찾아 예.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관저 정치에서 당 대표 후보들의 부부동반 만찬에 동서간다든지 또 여전히 서문시장을 찾아가서 위로한다든지 하는 정치 내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다소 그 효과라든가 예. 그 감동 뭐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은 전통시장 자주 가시나요? 네, 저도 제 지역에서 가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좀 지금 이렇게 글쎄요, 비판이면 비판, 지적이면 지적에 대한 포인트를 잘 이해 못하겠다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를 나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동문시장을 간 게 문제입니까? 그럼 가서
떡볶이 안 사 먹고 장 안 보고 그러면 거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운데 그럼 얘기해 보시라고 그냥 말하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정치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서 조금이라도 시장 보는데 저희가 물건도 사고 그러면서 얘기도 나누고 예. 또 때로는 그 시장의 먹거리를 맛보면서 또 자기의 소탈한 모습도 보여주고 시민들과의 얘기도 나누고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근데 저는 왜 저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다른 지역을 갔으면 또 왜 그 지역을 갔냐. 뭐 그 지역의 뭐 민심을 대통령의 민심을 윤심을 전하려고 간 게 아니냐. 뭐 5만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 왜 가냐. 그러면 아니 대통령 여러 가지 일정 중에 전당대회 빼고 뭐 국회 때는 뭐 국회 의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재명 대표 지금 본인 수사 소환 남겨놓고 막 여러 군데 다니시잖아요. 대통령이 연찬에 불렀는데도 안 가시고. 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적절한 날이 어디 있고 적절한 예.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통령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의 행보를 보이시는 것은 예.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리고 저런 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임기 내내 좀 지속적으로 더 다가가서 의견 듣고 본인의 의견도 좀 전달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시느냐. 그게 더 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요 오늘 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윤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위해서 베개를 사기도 했죠. 그리고 과거 윤 대통령도 이 서문시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최근에도 다녀오셨죠. 자,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때요, 경기가? 경기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는 대통령님께서 쓰시는 뭐 미래대 맞아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너무 좋아져서. 안 그래도 사진상 또 보내면 네. 색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깔은 뭐 보통 남자분 대통령께서 쓰시기에는 녹색이 그럼 대통령께를 위해서 네네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 서문시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서문시장에서 기받고 갈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취임하고 다시 이렇게 뵈니까 정말 선거 시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열심히 성원해주고 지지해주시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화이트를 좋아하시나요? 아주 예쁩니다. 예,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대선 전에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또 지지율이 낮을 때도 여러 차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길을 받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베고 잘 베개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베개를 산 것은 정치적 행보입니까? 아니면 정말 베개를 산 거에 불과합니까? 이게 자꾸 이제 연계시키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보기 나름인데 얼마 전에 모 신문 그 사설에서 민주당을 가리켜서 김건희 스토킹 당이다, 뭐 기승전 김건희다 뭐 이런 건데 예. 두 분 논평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네. 특검 얘기도 할 겁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 뭐냐면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허구 많은 전통시장 중에서 왜 저 서문시장만 저렇게 가느냐. 부산에 자갈치 시장도 있고 서울에 광장시장도 있고 근데요. 서울의 광장시장요. 취임 초기에 일요일에 가갖고 저 부부가 가서 예. 빈대떡도 사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또 민주당 패널들이 아이고 그 복잡한데 다른 그 쇼핑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불편 끼치게끔 그냥 뭐 먹고 싶으면 누구 수행원 보내갖고 몰래 사올 일이지 왜 굳이 본인들이 가갖고 그게 해가지고 그 복잡하게 만드냐. 예. 그때는 또 그렇게 시비 걸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갈치 시장도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7월 30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예. 그때 최초로 좀 규모 있는 전통시장 찾아간 게 부산의 자갈치 시장입니다. 예. 근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받고 왔다. 자갈치 시장 가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다. 또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또 뭐 서문시장만 골라간다. 그리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나경원 지지율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예, 뭐 그 나경원 지지율을 견제하러 김건희 여사가 뭐 하러 갔다. 참 좀 상상력이 아주 그냥 대단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도 사실 이제 공인이고요. 대통령의 영부인이니까 정치인의 범주에 넣어야겠죠. 일거수일투족 행보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행보를 놓고선 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 우리 정치권은 유독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정치인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오늘 서문시장 갔다는 그걸 저한테 왜 간 거냐고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뭐 기자니까 저한테 물어봤겠죠. 저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그분의 불만 내지는 비판은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보면 대선 전에 캠페인 기간에 앞으로 제가 당선이 된 후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더라도 저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어쩌고저쩌고 항상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정상회담에 반드시 가야 되는 다자회의 때 또는 국내에서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피할 수 없는 자리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 5년 동안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지금 서문시장에 가는 게 아까 우리 앵커는 설 전에 민심을 뭐 위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설 전이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독자적인 행보를 위한 거라면 한 번쯤은 지난번 캠페인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 저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는 설명이 공식, 비공식, 직접, 간접 저는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 공식 행보를 하겠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윤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 때 뭐 그러면 그걸로 가름을 했다면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저한테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분을 포함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런 과정이 있었어? 라는 생각한다.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약간 비슷하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나서 청와대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영빈관 쓰잖아요. 영빈관 쓰는 거 저는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상춘제는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달리 얘기를 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쓰겠습니다라는 한 번쯤의 설명이 필요한 거하고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 알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뭐 잠시 뒤에 그 김건희 여사 이 관련된 특검 TF를 띄운 민주당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말이 나온 김에 그 지난번 허위학력 문제와 관련해서 대선 전에 기간 중에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용한 내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행보가 좀 달라졌으니 왜 달라졌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저런 서민 행보 또는 이제 뭐 민생 행보를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년 인사회 때 비슷하게 신년 인사회 때 막상 이제 대통령직을 맡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소외된 우리 이웃을 일일이 다 찾아뵙고 그 보살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상의 그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대통령 배우자가 좀 나서서 하는 게 필요하더라.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 대통령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예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니까 아마 대구 서문시장을 가장 많이 방문한 역대 여성 정치인을 꼽으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모습과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왔던 여성들이 갖고 다니는 파우치백, 그거랑 또 오늘 김건희 여사가 갖고 다녔던 파우치백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둘 다 국내 이제 좀 중소업체 또 한쪽은 발달장애 복지관에서 만든 그런 이제 파우치를 가져가서 저기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좀 한다. 근데 김건희 여사 저거는 오늘만 등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파우치는 예전에도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디 외부 행사할 때 많이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자꾸 이제 세인들의 이렇게 뭐랄까 비교 대상이 되고 관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잡고 나가면 된다. 밀어. 내려가. 빨리 가요. 다쳐. 빨리. 여기 개발하셨나요? 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아, 그 만두도 만드셨어요? 아주 싸들이 있습니다. 예, 대구는 보수 정치권의 이제 거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에 서문시장은 서민과 친민생 행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보수 정치인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민주당 쪽에서는 늘 아쉽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거기는 이제 저쪽 광주나 이제 좀 다른 강원도 상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반대쪽 진영의 핵심 메카 쪽으로 그럼 좀 가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제안을 김영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좀 못 갈 건 없잖아요. 근데 막상 가가지고 그쪽 상인들이 야유를 보내거나 또는 뭐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그것도 좀 염두에 둔 건가요? 서무시장만 유독 자주 가는 이유가? 뭐 저는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5.18 참배에 갔어서도 사실은 그 정문 앞에서 보면 카메라에다 잡히지는 않지만 뭐 계란을 던지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거기서 시위하시는 분들 때문에 진입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린 광장 안에서도 그런데 시장은 사실은 경호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시장 가셨을 때 총 들고 경호원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총이 실제 탄알이 있는 총알이냐 아니냐 갖고 한번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억 안 나시는군요. 날 듯 안 날 듯 합니다. 네,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라는 공간은 경험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들이 지지 기반이 있는 시장 갈 때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 뭐 대통령의 부인이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향이 다르고 우리에 대한 반대 의식이 있는데 간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정치적 행보 아닐까요? 그래서 좀 지금으로서 저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아까 뭐 공식적인 행사 말고는 좀 집에 계셔라. 근데 저는 그건 좀 억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냥 저 정도의 행보에서 얼마만큼 대통령이 찾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나 그런 영역들을 가시는지를 좀 모니터링 해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앞서 얘기했던 것이 무슨 광주의 양동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었던 것인데요. 대구 서문시장 방문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좀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보를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역시 경청의 의미도 있다.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잠깐 파우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이 지난해 8월달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충현 복지관을 찾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한 발달 장애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간 파우치와 핸드드립 커피를 당시 복지관 측에서 이제 선물로 줬고 그걸 아마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TF를 다시 재가동했습니다.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모든 국민이 포트라인에서 공평하고 공정하듯 김건희 여사도 포트라인에 설날을 위해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TF, 그러니까 특검 대상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사안 정도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그런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비롯한 허위 학력, 경력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관련해서 각종 어떤 여러 협찬과 관련해서 뇌물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3개 특검 대상을 좁혔습니다. 특검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인 김도우 의원이니까 뭐 특검이 실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출범할지 여부는 좀 절차적인 문제니까 좀 뒤로 하고 왜 오늘 이 시점에 다시 김건희 특검 TF를 꾸렸는가? 그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다시 재가동을 시킨 겁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의 불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형평성이 있냐? 예. 그러니까 공평하냐? 물론 뭐 제가 있으면 누구나 다 저기 포토라인에 서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뭐 한편으로서 야당 부분은 예. 뭐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 아들의 부분도 불송치된 걸 다 새롭게 털털 털어서 새롭게 다 수사성으로 올리고 뭐 그런 것이 너무 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 일반과 특히 뭐 당원들의 예. 요구의 빗발침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들을 강변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저 김건희 특검 TF를 다시 가동한 거다 이렇게 뭐 보시면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최소한 예. 뭐 당 대표가 그렇게 예. 갔을 정도면 왜 그럼 김건희 여사는 안 부르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을 거니까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까? 왜 특검이 나오게끔 이렇게 검찰은 빌미를 주는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민주당이 집단적 망각증에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전임 정권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죠? 그 조국 수사하면서. 예. 예, 조국 수사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020년 4월 총선 전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있었던 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획득을 하고 예. 지금 그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기 아까 나온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학력 의혹이라든가 뭐 코바나 컨텐츠 광고 협찬 문제라든가 문재인 정권 때 수사 안 했나요?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도대체 검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왜 김건희 이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문재인 때는 뭐 했죠? 문재인 시절 그 검찰은 뭐 했죠? 그 정권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4일에 이제 검찰총장직을 사퇴를 합니다. 그때 도대체 뭐 했어요? 2년 3년의 기간 동안 나름대로 수사한다고 뭐 했는데 기소조차 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딴 방송에서요.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러면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그 김건희 그 당시 그 저기를 기소도 못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 윤석열 정권처럼 이렇게 검찰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민주당 쪽 패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보복 수사를 안 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검찰을 뭐 사주해서 움직여서 뭐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는데 김건희 저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못한 거를 왜 지금 와서 안 하느냐? 이거 좀 집단적 망각증에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판적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이 집단적 망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신의원님의 표현인 것이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지금 이 두 가지 저는 계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계기성은 이재명 제1야당 대표의 어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소위 이른바 검찰 소환이라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 속에서 자 그러면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돼 왔던 김건희 여사, 소위 대통령 부인에 대한 배부자에 대한 이 특검은 왜 추진하지 않는 거냐? 특검 이전에 검찰 수사는 왜 1년 8개월 동안 깔아뭉개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맞불 차원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두 번째 계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증거들입니다. 자, 민주당의 의원들이 집단적 망각이 빠진 게 아니라 작년 12월 16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재판을 통해서 이미 검찰은 8년을 구형했습니다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 검찰의 행태에서 얼마나 이것이 묵혀져 왔는지는 또 다른 문제로 치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동안 김 여사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미 사실상 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녹취록들이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증거들이 제기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다시 새로운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를 하면서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저녁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수사 받았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은 또 검언 유착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이재명 씨 고개 숙여. 닥쳐. 야. 고개 숙여. 이재명은 죄가 없다. 왜 쫓아내? 김건희를 듣고 봐라.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갈 때는 200m를 걸어서 15분 동안 걸어서 갔고요. 그리고 14분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긴 하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최초로는 조선일보가 보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 FC 기업들에게, 분당에 있는 기업들에게 성남 FC 관련해서 후원금을 내라라고 강요를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자,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나는 몰랐다. 이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이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 그 진술서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 결정적 자료와 관련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했다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또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언론과 검찰이 유착관계 아니냐, 결탁해서 이런 거 흘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한 의미는 뭘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지금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많은 언론이 보도가 됐고 검찰이 부인을 안 하는 걸 보면은 일단 사실인 걸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나는 몰랐다. 이 말이 담고 있는 함의는 뭘까? 제가 우리 5분에게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꽂아주십시오. 윤경호 위원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이미 이재명 대표가 가면서 했던 얘기고 그 후에도 나온 얘기. 이 사안은 제3자 뇌물죄의 그동안의 판례들이 엇갈리는 걸 감안하면 예. 결국 후원금의 대가성, 그거에 대한 해석, 오로지 그거 하나로 갈려요. 예.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 입장이 갈라지는 변호사들 또는 법조인들을 아무리 다 모아봐도 예. 현재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판에서 결국은 가려져야 될 일이고,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재판에서 결론을 내자, 재판에서 가려내자, 결국 그 의미를 강조한 뜻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 본다, 몰랐다, 그 말의 진실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역시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한 얘기일 거고, 예. 그 방어권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결국 나중에 재판정에서 법리적으로 갈라보자,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께서. 저는 가서 들어가 보니까 빼박이었던 거예요. 검찰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가 예. 정말 빼박 증거들만 있으니까 예. 이럴 때는 어떡하겠어요. 궁지에 몰리면 오리발을 내밀어야죠.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누구를 기억하지 못한다, 모른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저 발언에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예. 결국은 정진상이 했다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도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싶은데 정진상 씨가 시장이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당시에 정진상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이 했는데 자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정진상이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그건 더 큰 죄죠. 시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100% 일종의 오리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예. 6장짜리 답변서 준비해 놓고 나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놓고서는 기소는 정해졌다라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그 얘기는 들어가서 보니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많이 갖고 있더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 의원. 예,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허를 찔린 겁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6장 입장문을 내고 예. 사실상의 진술 거부를 하면서 그 진술서 6장 낸 걸로 가름해 달라. 그러면서 오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난 무슨 일 있어도 오후 6시에는 예. 나가야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제 비장의 한 수를 둔 거죠. 이거 보면은 그 제출한 그 입장문 보면은 그 광고를 유치한 것과 그 기업에 뭔가 성남시가 행정을 해준 게 인허가를 해준 게 인허가 해준 게 연관성이 없다 하는 게 별개라는 거죠. 예, 별개니까 왜 자꾸만 그 두 개를 엮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김연아 의원 빼박 증거 얘기했는데 예. 정진상 씨가 뭐 분신이자 복심인 정진상 씨가 네이버 측에 네이버는 거기서 제2사업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네이버 측에 요구하는 그거를 쭉 정리한 문건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예.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제 예상컨대는 흔들리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몰랐다,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정진상이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진상이 작성한 거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제 최후의 뭐는 뭐냐? 정진상 선에서 꼬리 자르자. 정진상 선에서 꼬리 자르자. 예. 그러니까 진상아, 네가 다 알아서 책임져라. 그 얘기죠. 그러나 검찰은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을 통해서 세부 사항들을 다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검찰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몰랐다. 그리고 정진상이 그랬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반문했다고 합니다. 자, 양측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바와 검찰의 입장을 조금 하나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FC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 구단 대표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성남시장은 관여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정진상 사실상의 구단주 역할을 했던 정진상 씨를 통해서 실적 경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 기업의 민원 해결과 관련해서는 이제 방금 우리 신원 얘기하신 것처럼 성남FC 광고와 이들 기업의 인허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 공여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마찬가지입니다. 후원금의 대가성인데 이 후원금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그 기업들의 후원금 광고에 대해서 자신이 사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됐고 모든 것들은 다 구단 경비로 지출됐기 때문에 자신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죠. 표적 수사 관련해서도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습니다.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이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 이거는 경찰에서 그냥 불송치된 사건이지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점점 사면초가 궁지로 몰린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검찰의 주장이 허위임을 명백하게 반격할 수 있는 자신감, 어떤 뭔가 근거를 어제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보한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런 식의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성남FC 사건에 이렇게 들이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단체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굉장히 어떤 침체시키는 것입니다. 상당히 국가 발전에 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병원 부지인데 병원이 많아서 병원이 안 들어오면 용도 변경해줘야죠. 예. 용도 변경을 하면 수많은 수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 수익에 대한 최근에는 현물 출자도 법제화됐거든요. 예. 정당화됐습니다. 그 시점의 상으로. 그러면 이제 성남 시민들을 위한 공익에 그것을 수익의 일부를 출자하는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물론 제3자 뇌물죄라고 검찰의 시각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예. 쳐요. 하지만 재판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무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었지만 반반이에요. 예.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한 것이 김용과 정진상의 개인적 비리 예. 그런 것을 단 일체 공동체니까 이재명이 시킨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넘버 2의 버전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던 문제의식이에요, 검찰이 들이미는 것이. 검찰이 이제 이게 언론 보도라서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나요? 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지금 언론 보도상에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민주당의 중진 의원 그리고 두산건설의 관계자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네. 자리에서 두산건설 관계자가 병원 부지 용도 변경을 좀 신청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했고 그 식사 자리가 끝난 이후에 정진상 비서관 당시 정책비서관으로부터 두산 쪽 관계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것이냐? 뭐 그러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검찰이 확실하게 증거로 갖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제가 얘기예요. 행크한테 드리고 싶은 건 예. 그게 잘못됐습니까? 병원 부지인데 병원이 안 들어오면 평생 수십 년 동안 그 땅을 그냥 공투로 황폐화시켜야 되냐고. 그거와 그 이후에 정진상 그 당연히 비서관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성남 FC의 그 땅의 용도 변경이 예. 되면 당연히 수많은 특혜가 될 텐데 그거 왜 그거다. 당신에게만 특혜를 줄 것이냐. 그에 대한 베네핏은 분명히 다 모든 것이 다 했습니다. 제가 부시장 때도 마곡 개발할 때도 그랬고요. LG를 다 넣고 할 때도 그에 대한 뭘 해줄 것인데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고요. 그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예를 이후에 들면 정진상 비서관이 지금 광고비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알라바마 공장 들어갈 때 공장 다 만들고 땅 다 닦아주고 일부를 받았습니다. 조지아 주에 기아 자동차 들어갈 때 상당히 많은 특혜를 줘. 왜 그랬습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용도 변경만 가지고 특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갖고 있는 대기업의 유치, 예. 지역 발전 알겠습니다. 그런 공익적인 부분을 왜 기여하죠? 그것 자체도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익이라고 검찰은 쏘아붙이는데 성남시 입장에서 이게 반대할 일이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 주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도 그렇게 병원 부지 용도 변경은 절차상의 행정상의 인허가 과정의 결정일 뿐이고 그 이후에 두산이 정진상 쪽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었는데 50억이라고 하는 그 광고비를 성남 FC에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서로 간에 교류를 해볼 수 있죠. 그거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예. 검찰이 시금고조차도 문제 삼았어요.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서울시도 알겠습니다. 시금고 다 그만큼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익 안 주는데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혹시 반론 필수? 근데 예. 제가 팩트 하나만 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예. 8년 했습니다. 저 두산건설 병원 부지인데 저게 용도 변경이 되고 병원 용지에서 일반 상업 용지 용적률이 250%에서 670% 이게 언제 변경이 되죠? 2015년 무렵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기 어떻게 했는가? 과징금을 매겼어요. 왜 병원 용지인데 건설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냐? 이 성남에 이 흉물처럼 그래 과징금을 매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 애초에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두는 거 아니다. 이거 이제 그 성남에 뭐 예. 분당 차병원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이거 뭐 또 여기 병원 또 지어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뭐 다른 용도로 하자.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었다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아니, 정책이 4년 언제든지 동안, 바뀔 수 4년 있는 동안 거죠. 거기 그거 안 된다고 과징금 매기던 분이 그러니까 의심 받는 거 용도 아니에요. 변경을 해줬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어받아서 우리 정 교수님 답 들으면서 계속 얘기 가시겠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우리 신영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임기 재선의 시장을 했잖아요. 근데 임기 4년 동안에는 사실 굉장히 이 과징금도 부과하고 예. 원칙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남 FC 문제가 불거지고 재선이 예. 된 뒤에 성남 FC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뭐 이런 고민들이 성남 시민들의 염원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적절한 이 광고비 형태로 받고 지역의 예. 후원 기업들로부터 또 그러면서 이게 행정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용도 변경이라든가 뭐 부지 변경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3자 뇌물죄 핵심이 뭡니까?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두 번째 분명한 대가성이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지금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것이고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 10시간 6시 됐으니까 퇴근해야죠. 당연히 마무리해야죠. 검찰이 딱 증거를 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이재명 대표가 사인한 성남시 문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업체 관계자들이 네이버 두산 관계자들이 자 자기들의 광고비를 집행하려면 어떤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의도가 뭐, 내부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정진상 비서관과 접촉 후에 그런 얘기들이 설사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요청하는 공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성남시 공문이 아니라 예. 관계기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 문건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이재명 시장한테 얘기해봐야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제한 서류도 아닐 뿐더러 설사 이것을 본인은 당연히 모르는 내용이고 정책비서관이 알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만남 속에서 광고비 집행을 위한 나는 행정적 절차에 준하는 얘기들이 충분히 오갔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의를 예. 제기합니다. 저 용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여졌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두산건설한테. 근데 왜 30억만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전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합니다. 저런 식의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저것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지 시장이 짬짬이로 저렇게 광고비로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 얘기 제가 네. 못 들었죠? 뭐라고 쓰셨습니까? 예. 아까도 했는데요. 했나요? 예, 했어요. 예. 아, 그리고 좀 안 들으신 분이 있나요? 다 들었죠? 네. 예, 5분 얘기를 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부는 민주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남 몰랐다 이 말을 진실성 있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오리발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좀 어떻게 갈릴 것인가?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당권 성남 FC 의혹만 관련해서 별도로 독립된 사안으로 기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 지금 대장동, 뭐 백현동 또 잠시 뒤에 또 다뤄야 됩니다만은 쌍방울과 관련된 이제 변호사 대납 의혹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기소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본인의 지역구를 방문했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밀지 마세요.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요.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지요? 이재명을 뭘로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예, 문득 드는 생각이 김건희 여사가 저기 인천을 가고 이재명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오늘 갔으면 어떤 일이 너무 정치를 희화하나요? 예, 어쨌든 본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렇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정치인들의 기본 생리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어제 의원들 많이 이제 간 거에 대해서 뭐 좋게 보는 분도 계시고 너무 우르르 몰려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부정적인데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한 40여 명, 한 50여 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동반했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부 의원들은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 당 대표인 한은 예. 혼자 가면 더 이상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법 리스크라는 걸로 인해서 이재명 의원이 예. 당 대표에 나왔을 때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미 걸러냈으면 예. 이런 시비는 더 이상 벌어질 리 없는 거고 그냥 개인의 이 문제에 국한되는 건데 예. 민주당 내에서 그걸 뻔히 알면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당 대표로 뽑아줬고 예.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억제 올 때 당내에서 아니면 당 밖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그냥 개의치 않고 계속 갔어요. 예. 그래서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설 때 저 시점에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청사에 불려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의미부여를 했잖아요. 그런 한은 당의 지도부 아니면 다른 뭐 당 소속 의원들이 저렇게 함께 가는 건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그거는 뭐 자유죠. 뭐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고요. 뭐 저 혼자 가야 된다, 또 여러 명 같이 가야 된다, 예. 뭐 정해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예.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또 뭐 저 같은 사람이 보니까 또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저게 어떤 효과를 냈을까? 그 현역 의원 41명이 같이 동참해서 거의 이제 정치성 행사를 예. 조사받기 전에 이렇게 한 게 검찰에 대한 어떤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좀 무디게 만들었을까? 예.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축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위축되지 않고 저 정도 가지고는요. 정상적인 검사라면 오히려 더 전투 의지를 더 불태워주는 예. 뭐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이재명 개인 리스크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처리하고 당이 저게 좀 이렇게 당 차원에서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렇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 보면 저건 뭐지? 이재명 방탄당이 저 민주당이다. 예. 이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면 현역 의원이니까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고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그 임시국회가 결국은 또 방탄국회가 될 것이다. 또 체포동의안은 결국은 이제 부결될 것이고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조국 백서를 썼던 분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재명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진중권 전 교수를 비롯해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인가? 잠깐 이제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봐도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쨌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환 사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배임 혐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이 변호사비를 이 전환 사채 자금의 일부로 대납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꽤나 큰 돈이었죠.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 비용 치고는 굉장히 너무 적은 액수가 됐다라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변호사들에게 줬던 돈은 얼마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 대신에 쌍방울 쪽에서 변호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이었던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를 지냈죠. 이분과 또 쌍방울은 대북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64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 쌍방울, 이화영, 이재명 대표, 김만배, 뭐 또 쌍방울 이렇게 자꾸 이제 연계가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이제 큰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자, 누가 먼저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김성태 전 회장의 이 체포 소식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정말 여기서도 뭔가 큰 게 터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이 예. 이제 체포된 건 맞는데요. 이 과거에 보면 이제 그 범죄인이 외국에서 이제 체포가 됐을 때 예. 저 정유라 씨 경우에는 덴마크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예. 국내 송환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세월호 그 선주였던 유병원 씨 딸 유섬나 씨 예. 프랑스 경찰에 잡혔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인데 근데 지난달에 그 김성태 저 오너의 뭐 매제인가 처남인가 그러면서 쌍방울의 금고지기 역할을 예. 하던 사람이 태국 어디서 잡혔죠? 파타야인가 어디서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환 거부 소송. 예. 나는 강제 송환 당하지 않겠다. 거부 소송을 현지 법원에 내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난달 초에 잡힌 쌍방울 금고지기는 태국 경찰이 검거를 했어요. 예. 근데 어제 저 골프장에서 김성태 씨는요 태국 이민국이 검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경찰이 잡게 되면 범죄인 우리나라하고 태국하고 2001년에 범죄인 인도 협약이 있어가지고 예.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태국에 그 사람 보내달라. 예.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난 못 가겠다. 그럼 그 소송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씨는 지금 여권이 무효화됐으니까 태국에 있는 거는 불법 체류자 아닙니까? 추방당했죠. 이민법 위반으로 어제 이민국 검거반이 김성태 씨를 체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예. 일정한 간략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 추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사 당국 손으로 넘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지난달에 체포된 쌍방울 금고지기하고는 다른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 정부에서 지난달에 그 금고지기를 체포를 했는데 그 몇 달 걸리게 되니까 아마도 태국에게 그런 협력 요청을 해서 이민국 검거반으로 하여금 김성태를 체포하도록 이렇게 좀 손쓴 게 아닌가 보여지고 예. 그러면 이제 김성태 씨 이제 그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정 교수님,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듣고 싶은 답은 그런 걸 겁니다. 맞다. 내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해 줬다. 뭐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에게 3억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뒤에서 내가 전환 사채를 통해 가지고 현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거를 변호사들에게 수십억을 줬다. 이런 답을 하나 듣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평화부지사 또 뭐 측근이라고 또 부인하시더라고요. 또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은 그냥 잠시 아는 사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관련돼서 달러를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 아마 이 두 가지 답을 검찰은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예. 지금까지 나온 정황적인 어떤 판단 예. 이걸 기초한다면 저는 검찰이 유의미한 답을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들을 수는 없을 거다. 둘 다. 둘 다. 예.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결국 검찰이 법리와 원칙에 의해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도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쌍방울의 소위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후보가 연결되는지 저 도저히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쌍방울에 있던 사회이사가 그 변호사 역할을 했었다.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 전환사채 과정에서 그 비용이 어떻게 이게 변호사로 쓰였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아직까지 검찰이 명백하게 제시한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만 예. 이화영 부지사도 사실상 당내에서 이재명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해찬 의원의 뭐 소위 이제 참모 출신인 거죠. 또 이상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긴 한데 이화영 의원은 이해찬 계보의 어떤 사람들을 받는 과정에서 그 상징성으로 경기도지사에 갔던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른바 대북 송금 관련해서 대북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쌍방울하고 진행해온 건 사실이다. 그거랑 이재명 대표는 무관하다.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알겠습니다.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또 어떤 연결고리가 발견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이재명 대표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오버하신 거고요. 저는 근거를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이 연결고리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근데 김만배 씨가 이 좀 그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풀려났을 때 이 헬멧맨이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나타난 분 있잖아요. 이제 김만배 씨 데려간 그분 이제 최우양 전 쌍방울 부회장인데 이분도 하필 또 쌍방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과 관련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김만배 씨 또 이재명 대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이제 앞으로 검찰이 풀어낼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가 정말 알듯 모를 듯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언론들을 만나서 직접 다시 한번 사의 표명했고 기후 환경 대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설 전에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틀 동안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탄 이유는 또 뭘까?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자, 나경원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사표는 수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고요. 저는 어떤 자리에도 연연해 않습니다. 불출마는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봐도 나경원 전 의원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알 수 있을까? 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잘 수행하면 좋겠는데 또 그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본인의 또 어떤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갑자기 빚 탕감 얘기를 꺼내면서 한바탕 뒤집어 놓은 터라 저출산위원회에서 같이 대통령과 일하기도 좀 껄끄러워져 버렸고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고 그러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남은 수는 전당대회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또 윤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좀 복잡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런 나경원 전 의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써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묵묵무심. 당무에 관여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 대통령은? 마음이 없으니 침묵할 따름이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 마음이 없다. 애정이 없다, 마음이 없다. 그거는 해석하시기 나름일 것 같고요. 예.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마음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요? 지금 당무에 원래 개입하시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또 피해 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든 말든 관심이 없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관저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남편인 김재호 판사하고도 윤 대통령은 동기인가요? 3년 후배입니다. 3년 후배인가요? 예. 관저 초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러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관저는 열려 있다 항상 누구에든지. 누구든. 예, 적당한 기회에 또 순서가 되면 생각하신 그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 우문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은 현답을 주셨네요. 대통령은 마음이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그 대통령이 그 대학 4학년 때 나경원 전 의원 부부가 1학년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친밀한 선후배 사이였는데,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요, 이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깬 겁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출마 생각이 있었으면은 3개월 전에 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가 기후환경대사직을 맡으면 안 됐었죠. 고사했어야 된다. 네, 고사. 그 고사란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요. 이 두 자리는 본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자리지 대통령이 나 전 의원 이것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 두 자리를 본인이 원해서 한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좀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을 했고 대통령이 흔쾌히 그 수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말도 좀 있었어요. 누구한테는 한 자리도 안 오는데 왜 저 사람한테만 두 자리가 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여하튼 본인이 원해서 저 자리를 할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2023년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을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본인이 원해서 두 자리를 청해서 거기에 취임을 했는데 또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또 뭐 기웃거리고 하니까 이게 좀 이게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예. 보면은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 지금은 어떤 거냐? 좀 한숨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만 됐다라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뭐 오롯이 나경원 전 의원의 개인적 결단이죠. 그래서 뭐 출마를 할지 출마를 하려면 예. 깨끗이 다 정리하고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아닌 것 같으면은 뭐 접고 이제 출마를 접고 원래 맡았던 그 일에 충실할지 뭐 이게 남았죠. 이 지지율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이 당권 경쟁에서 굉장히 이제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짧게 듣겠습니다. 1분씩만. 예. 너무 쉽게 봤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수석 한마디 하면 그냥 주저앉을 줄 알았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때까지 내 마음 나도 몰라 했는데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저분이 우리 당에 들어온 지 몇 개월 됐는데 내가 원내대표도 하고 메스너 의원이 나의 이야기, 제안을 정책 기조와 다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너무 심하다. 우리가 왜 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고 대통령을 만듭니까? 혼자 하지? 근데 당과 똑같이 해왔던 역사성을 가진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 왜 부위원장이 하고 싶었을 때는 정말 지금 저출산 인구 절벽 속에서 저런 정도의 포퓰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왜 못 받아주냐 이거죠. 이런 당, 봤다. 이런 정부 안 된다는 게 나경원 생각이에요. 그런 나경원 의원을 문 대통령이 너무 쉽게 봤다. 저는 여기 썼잖아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저 화면에. 내 말 뜻을 그렇게도 못 알아듣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노골적인 대통령실에 지금 불출마 압박이란 말이에요. 아니 불출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왜 공직을 포기해요? 본질은 이 분명하게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윤심은 나경원 의원에게 없다라고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자 그런데 무슨 설 전까지 뭘 보겠다는 거예요? 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갖고 싶죠. 뭐 만약에 윤심에 맞서서 출마할 것인가? 그럼 명분이 추적돼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만약에 드랍하겠다, 불출마하겠다라고 한다면 왜 불출마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어떤 정치적 어떤 합의를 끌어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떠난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설 전까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 말 뜻을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윤경호 의원은 뭐라고 쓰셨습니까? 비슷하네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지금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봤어요. 나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탕감 운운하는 얘기하니까 대통령 사회수석 비서관이 나서서 기조와 다르다 부인 그거 이례적이에요. 거기다가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는데 방치할 수 없다? 더 이례적이에요. 사의 표명했다고 그랬는데 사표 전달 받은 거 없다. 이거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니 아까 패널들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가에 들어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대사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두 완장을 채워줬을 때는 나경원을 키워가지고 당대표로 써먹으려는 건가 보다라는 관측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변을 했을까? 그게 앞으로 튀어나올 얘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대선 주자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서지 마라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정도의 견제를 한 거다라는 해석을 하고요. 그럼 안철수 의원은 어차피 국민의힘에 또 단일화할 거 아니에요. 또 사퇴할 거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어차피 분위기 메이커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걸로 치부를 한다면
나경원 의원에게 한 이유는 대선 주자는 이번에는 나오지 마라라는 알겠습니다. 뜻을 전달한 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조금 서운해할 수, 현 의원이 좀 서운해할 수. 제가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예.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그렇게 한 그렇다면 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이미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포기했으니 전당대회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만 나온다면 그렇죠? 또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알겠습니다.